오늘 또 제갈량에 대해서 해야죠. 지금이 2026년 2월 22일 오후 4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지금 내가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갈량의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또 여기 막혔는데 제갈량의 업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갈량의 업적 부분을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농업발전, 잠깐만요. 잠깐만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식민이란 말은 백성들의 요역과 세금을 경감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당연히 이를 통해 국력을 축적한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제갈량의 폐관 식민이라는 아이디어는 전체적인 국면을 저울질한 다음 선택한 것이다. 당연히 당연히 그가 주장한 폐관은 잠정적인 임기응변이었다. 그는 적을 토벌할 기회를 찾기까지 적절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제시한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토벌 준비를 했다. 그러므로 출병일까지 사람들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또 제갈량은 4차 북벌 이후 권농 강모하고 모구 유마를 만들고 군량미를 운반하여 야구구에 쌓아놓고 야구구에 있는 식량 창고인 저각을 수리하였다. 이후 백성들과 군사들을 휴식시켰는데 이로써 3년 후에 사용하였다. 이는 제갈량이 남정할 때와 같으니 백성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권농강무. 권농강무라는 것은 말이죠. 농사를 권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장려하고 무예를 강습했다. 이런 말이죠. 무예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싸움할 때 그런 기술 이런 거를. 모구유마라는 것은 이제 제갈량이 제작한 운송용 기구, 정확히는 모구와 육마 이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소화말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혀를 잡아 빼는 것으로 이동과 고정이 자유로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산악에서도 쉽게 공량을 운반할 수 있는 도구였으리라 추측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제갈량이 설계하고 본인이 실제 제작을 맡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모구육마라는 것은 모구유마죠.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무목, 소우, 흐를 유, 그 다음에 말마 이겁니다. 그러므로 제갈량은 양곡은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면서 단 하루도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야의 인사인 두미를 초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잠시 국경을 닫고 농업을 권장하며 백성들의 재물을 길러 자라게 하고 아울러 갑병을 다스리며 조비의 군대가 필요해질 때까지 기다린 연후에 토벌한다면 병사들로 하여금 싸우지 않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롭지 않게 하고도 천하는 평정될 것입니다. 제갈량은 백성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국가는 튼튼한 재정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엄격한 군사훈련을 통한 강병을 길러 적을 격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조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고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나요? 또 북한 얘기를 또 합시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제 아무리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김정은이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핵무기란 건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핵무기란 건 하나의 엄포용이다, 이게. 엄포용. 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겁주기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꺼려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4년째인가 그렇게 전쟁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얼마나 핵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핵을 한 번도 지금 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만큼 핵이란 건 함부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철천지 원수로 싸웁니까? 러시아의 외교부 차관인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철천지 원수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철천지 원수로 싸우면서도 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가졌는데 그 핵이란 건 엄포용에 협박용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써먹기가 참 어려운 무기고,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무기만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우선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아야 된다, 그지. 예. 백성들이 우선 풍족하게 살아야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전쟁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냐, 이거야. 요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거요. 경제.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속전속결로 꺼내는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처럼 저렇게 4년이고 5년이고 가는 전쟁은요, 경제가 뒷받침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궜다고 하면 김정은이가 오래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나요? 그래서 절대 김정은이는 이 속전속결로 하는 전쟁을 하려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김정은이 자체가. 경제력이 없는데. 아니, 경제력이 없는데 뭘 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전쟁도요, 이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전쟁을 오래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미사일 한 방에, 요즘에 미사일 한 방에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사일 한 방에 보통 1,000억대가 넘어가는 무기예요. 여러분들 전투기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KF-21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 2026년도에 이제 KF-21이 이제 처음으로 일선 공군부대에 배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KF-21 전투기 한 대가 값이 얼마죠? 9천억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대가. 전투기 한 대 값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저렴한 전투기지. 예를 들어서 6세대 전투기, KF-21은 6세대 전투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금방 나온 F-22라든가 랩터라든가 이런 6세대 전투기잖아요. 그거는 전투기 한 대에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조인지 3조인지 아마 그거보다 더 갈 겁니다, 아마. 아니, 미국에서도, 천조국인 미국에서도 그게 너무나 비싼 기체 자체도 비싸고, 한번 그게 뜨면은 거기가 소모되는 그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조차 그걸 미국에서 만들었긴 했는데 그 만든 미국에서조차 그 비행기를 함부로 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짜 활 쏘고 돌 던지고 이런 원시적인 전쟁 같으면 돈이 없어도 되는데 요즘 현대전은 돈 없이는 전쟁을 못 치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는 일찌감치 너는 김정은이는 돼지 노릇이나 하고 살아라. 북한에서 지 한 몸이나 맛있는 거 먹고 처먹다가 뒤져라. 전쟁 일으킬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아니 인민군들을 제대로 먹이질 못해가지고 다 영양실조로 만드는 판인데 그렇게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전쟁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갈량이 촉을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항상 밭두렁을 일고 창고에 식량이 가득했고 무기를 예리하게 갈아 유사시에 대비를 했다. 조회를 할 때는 떠드는 사람이 없었고 길거리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없었다. 야, 이게 기막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잘 들어보시오. 제갈량이 촉을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항상 밭두렁을 일구어서 창고에 식량이 가득했고 무기를 예리하게 갈아서 유사시에 대비를 했다. 조회를 할 때는 떠드는 사람이 없었고 길거리는 술에 취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제갈량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은 이 평범한 백성들도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한 거예요. 정부 시책에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떤 조회를 한다면 떠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길거리는 술에 취해서 방탕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항상 밭두렁 논두렁을 일구어 가지고 창고에는 식량이 그득했다. 당시 입주에는 아직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었고 제갈량은 이를 적극 활용했다. 진나라 시대에 세워진 대규모 수리시설인 도광원을 보수했고 서안 삼골 중 하나로 서안의 전설적인 재상 소화가 설치한 산하원 또한 개축했으며 이를 전담할 부서까지 따로 설치했다. 양수경의 수경 주소에 의하면 제갈량이 북벌할 때 이원에서 나는 곡식에 의존했다. 고 하는데 제갈량이 기울인 노력을 보면 가히 그렇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익주에는 도광원을 유시하여 양전원, 오문원 등의 수리시설이 홍수 방지 및 농업용수 공급에 큰 소임을 해내고 있었다. 제갈량은 이런 수리시설들을 보수하거나 새로 쌓은 농업의 관계를 보장, 생산량을 늘리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했다. 촉당한 강이 수량이 많고 들판이 비옥한 데다가 제갈량의 정성스러운 관리로 농업 생산량이 매우 높아졌다. 도광원 관계구에 있는 면죽, 광안 일대의 노는 묘당 30곡 이상이라는 기록이 있다. 제갈량은 남중의 영창군 법보산 아래 제갈론을 건설하기도 했다. 여기가 그 영창군 법보산이라는 데가 여기는 현재 그 운남성 보산시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제갈량은 이런 조치는 훗날 역대 왕조가 답습한 것으로 도광원이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도광원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리시설에 대해 이빙은 개척을 제갈량은 이를 수호하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도광원을 지을 때는 지금의 콘크리트는 없고 대나무를 자루로 하고 조약돌을 넣어 층층이 쌓아서 제방을 만들었다. 이런 건축자재가 큰 홍수를 만나면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와 보수가 되지 않은 사회 간접 자본은 피해를 부르는 경우도 생긴다. 더군다나 여러 해 동안의 전란으로 인해 도광원은 이미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못했는데 제갈량은 1200명의 수리공정 전담부대를 조직해서 이교대제로 도광원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준설하게 했다. 또 성도 서쪽에 9리가량의 둑을 또 쌓았는데 이는 성도의 홍수방위와 저지대 침수를 막아
도강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었다. 또 익주에 있을 때 제방을 쌓는데 제갈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수리시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호수를 막아서 제방을 쌓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갈량이 업적 부분에 와서 이 농업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갈량의 이런 언거운 제도는 훗날 역대 왕조가 답습한 것으로 도광원이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이빙은 창조의 공이 있고 제갈량은 유지의 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중국의 도광원에는 복룡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원래 삼국시기 현지 유진 범장생을 위해 지은 것이었으나 후에 수리 전문가인 이빙의 암자로 고쳐지었다. 도광원의 유지 및 보수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동상으로 서 있는데 제갈량 동상도 서 있다. 그 위에 한나라 시대에 설치된 익주의 대소 제방들이 모두 제갈량의 손을 거쳐 수리되었는데, 이는 당연히 공월 생산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제 제갈량이 이렇게 하천에 제방을 쌓고 그렇게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식량 증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시설도 자꾸 손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곡물 생산이 배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제갈량이 죽은 후 장원 비의가 잇따라 집권하고 제갈량이 기정국책을 계속 집행하면서 내부 안정을 중시하고 섣불리 위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 따라서 촉중의 농업 생산은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촉한 말까지 농업도 근본적인 손상을 입지 않았다. 비단 산업 발전, 농업 외에도 광업과 잠업 또한 발전의 대상이었다. 특히 익주의 특산품인 촉금은 천하의 명성이 자자한 상등품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이는 촉한의 동맹국인 오나라는 물론 적국 위나라에서조차 값을 쳐주는 상품이었다고 한다. 촉한의 외교관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을에 촉금이 예물로 사용되곤 했으니 그 명성을 짐작할 만하다. 제갈량은 금관이라는 전문 관청을 설치해 비단 산업을 국가 규모로 확장했으며 방직 기술이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도 비단이란 그것을 값이 비싼 원단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때 서기 200년대야 오죽했겠어요. 비단이라고 하면 최고급 그런 아주 옷감으로 생각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기 200년도에 무슨 좋은 옷감이 요즘 같이 이런 나이론으로 된 옷감이 있겠어요? 없지. 값싸면서도 좋은 이런 나이론 계통의 옷감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의 서기 200년도의 옷감이라는 건 다 이렇게 거칠고, 입으면 아주 감촉이 거칠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비단이라는 건 입으면 아주 보들보들하고 촉감도 좋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비단이라는 게 그만큼 그 시대에는 귀중한 물품이었다, 이런 얘기죠. 흥미롭게도 비단의 유통이 활기를 보이면서 사치풍조가 성행하는 부작용을 막는 데까지 제갈량의 손이 닿았던 모양이다. 실제로 제갈량의 처첩은 일국 최고 중신의 가족임에도 비단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신하들의 경제생활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았겠지만 승상이 모범을 보이는데, 아무렴 그 부하들이 노골적으로 축제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제갈량은 일국의 승상이라는 걸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승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에 해당되는 벼슬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이 첩이 비단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비단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 사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윗물이 맑아야 뭐 아랫물이 맑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 사람부터가 그렇게 사치를 하지 않고 솔선수범을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갈량의 치하에서 척금 생산은 규모와 생산량 면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삼국시대 때 제갈량이 청나라를 다스리자 잠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청나라 비단이 일시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그 비단 생산이 활기를 띠다 보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이 누에를 기르는 이 잠업도 굉장히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죠. 서진의 문학가 좌사는 척도부에서 척한 경내에 뽕밭이 있고 성내 큰 골목집의 기계소리가 잘 어울리며 비단집 천호, 만호, 무늬 장식의 직물들이 서로 잘 어울린다고 했다. 촉금은 촉관의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조조일가의 조선 3대가 촉금을 좋아했고 서쪽에 사람을 보내 몰래 금을 샀다는 기록이 있다. 위나라는 적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촉금을 대규모로 수입했고 이는 촉관에서 막대한 양의 수익 내지 군자금으로 전환되어 위나라에 촉금 팔아 번 돈으로 위나라를 치는 게 가능해졌다. 손권은 촉금으로 부하 대신을 격려하곤 했다. 오나라와의 교역에서도 촉금은 상등품으로 양국의 외교에서 촉금이 예물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촉금은 인도, 이란, 중동, 유럽까지 멀리 팔렸다. 촉금의 가치는 채색 무늬 있는 비단이라는 것인데 원래는 중원에 있는 양읍에서도 비단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쪽에서 생산된 비단은 촉금에 비해 질적으로 밀리는 바람에 위진 시대에 들어서는 살짝 무늬가 없는 견직물만 생산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채색 무늬 있는 비단은 촉지방이 살짝 독점했다. 장호가 일찍이 청나라에서 벼슬을 했는데 오나라 비단, 절강의 비단을 가지고 관청으로 와서 사천의 비단과 같이 붉게 물들였다. 뒤에 경사로 들어와 장마철이 지나자 오와 절강의 비단은 모두 색이 변했으나 오직 청나라 비단만이 예전과 같았다. 이처럼 촉의 비단은 삼국의 귀족들 사이에 평판이 높아 오나라와 위나라가 촉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중요한 수입품 중 하나였다. 다른 곳에서도 이 비단을 생산했다는 겁니다. 비단을 생산했는데 오로지 청나라에서 생산한 비단만이 그러니까 그 제갈량이 다스리는 청나라에서 생산한 비단만이 최고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비단은 이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무늬가 없다. 근데 이 청나라에서 생산한 비단은 아주 화려한 무늬가 있는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비단은 그게 아주 화려한 색이 없는데 이 청나라에서 만든 비단만은 아주 빨간 그런 데다가 아주 무늬가 있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빨간색에다가 무늬가 있고 또 그 비단이니까 그 감촉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감이라는 것이 참 그 시대는 말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고 감나가는 물건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중국 촉금의 명성은 후대에도 이어져서 훗날 당과 원의 실크로드 시대 당시 인도 차이나를 경유해서 인도 동남아 중근동 오리엔트 왕국과 로마에 수출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그 실크로드란 말이 있잖아요. 역사상 실크로드라는 게 뭡니까? 그게 비단길이거든. 비단길. 그 실크로드가 이렇게 중국 대륙을 거쳐서 이렇게 저기 중동 지방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실크로드가 그게 뭐냐면 상인 비단 장사꾼들이 그렇게 그 길로 그런 통로로 인해 가지고 저 중동 지방까지 가서 이제 비단을 팔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실크로드가 비단길이 중국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동로마의 유스티나우누스 대제가 비단을 국산할 때까지 최고의 상류층에서 소비되던 채색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래서 이 비단 만드는 기술이 이제 중동 지방까지 완전히 퍼지기 전까지는 중국이 독점을 하는 거야. 오로지 중국만이 그렇게 아주 보들보들하고 그렇게 아주 화려한 무늬가 있는 비단만을 생산했다고지. 그래가지고 중국만이 독점을 하게 되다가 자꾸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이 퍼지고 퍼져서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을 못하게 된 거죠. 위진시대 생문이 비단이 촉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되었다는 걸 보면 대부분의 비단은 촉금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제갈량이 다스리던 총나라에서 이 비단을 독점했다 이거죠. 비단 생산을 독점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오. 비단 산업을 독점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거기에 이제 동달아서 누에를 치는 일에 잠업을 하는, 누에를 치는 그런 그 농촌의 그런 농촌 생활도 윤택해지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옛 기록을 보면 중국 비단은 촉금이라고 일괄해서 부르기도 한다. 일본 역사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일본 역사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총나라에서 만든 비단이 최고라는 그런 그 문구가 일본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초 2년인 238년 6월 야마타이국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했을 때 조에는 후한 답례품을 보냈다. 그 품목 가운데 붉은색 바탕에 쌍용이 새겨진 비단 4필과 청색 바탕에 붉은 꽃무늬가 새겨진 비단 3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생문이 있는 비단은 촉금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이 비단 역시 촉금이었다. 촉금은 제갈량이 추진한 수공업 진흥 정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단 만드는 산업이 청나라에서 발전한 것은 이 제갈량이가 이 공업을 추진했다. 수공업을 추진한 제갈량의 그런 은덕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제갈량의 공로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라는 건 이 나라만 잘 통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켜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없게 그렇게 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는 비단을 이 총나라가 독점했다니까 그거 얼마나 총나라의 그 백성들이 윤택하게 살았겠어요. 옛날에 서기 200년대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기 200년대에 돈이 벌리면은 그 돈을 쓸 때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벌려도 돈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돈이 벌려면 버는 대로 그냥 먹고 잠자고 이런 데만 돈 들어가지 돈 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아주 오롯한 그냥 100% 수입이죠. 100% 정말 이득을 취하는 거죠. 두부가 그이시 축상에서 승상의 사당을 어디에 찾을까? 금관성 밖에는 측백나무만 빽빽하네라고 한 금관성은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즉 하나는 성도 시가지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제갈량이 촉금 공업을 일으킨 것을 찬양하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다면 치밀한 필지로 유명한 시성 두보가 하필이면 금관성이라는 세 글자를 썼을 리가 없다. 어떤 학자는 두보의 시를 인용하여 금관제도가 제갈량이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첫째, 뽕나무 재배를 장려했다. 경제의 근본인 농업과 양잠을 중시했다. 익주는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온난하여 농작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을 위주로 가구당 수입을 올리게 하면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다.
게다가 상품 가치가 뛰어난 비단을 생산하기 위해 양잠을 장려하면 농가 소득을 더욱 올릴 수가 있었다. 양잠의 필수적인 조건은 뽕나무였다. 그니 이때 총나라가 그렇게 비단 생산을 독점했으니까 이 총나라에는 이 잠업이 그렇게 성행했을 것 아니에요. 누에를 그렇게 기르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한국에도요, 이 누에들을 많이 길렀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누에를 많이 길렀는데 거의 지금은 농촌에도 누에 기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농촌에서 누에 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뭐, 이,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보면 뭐 한두 집 정도는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일 거예요. 거의 이제 다 없어졌죠. 그게 뭐냐면은, 이 누에 치는 게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 손이. 그러니까 뭐, 서기 200년도에 그렇게 원시 시대는 워낙 뭐 발달된 여는 그게 없으니까, 발달된 분야가 없으니까 오로지 사람이 뭐 손이 많이 가든 어쨌든 거기에 다다붙어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다 그지. 그렇게 손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누에를 치는 게 손이 많이 가고 또 이 누에가 말이죠. 아주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에 치는 데 들어가서 사람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누에들이 뽕잎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누에들이 그냥 이렇게 꾸물꾸물하는, 뭐 벌레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누에가. 그래서 누에가 이렇게 누에 기르는 데 들어가서 사람이 이 담배를 피우면 누에들이 이렇게 뽕잎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누에가 아주 예민하다는 겁니다.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벌레라고 해서 저까짓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누에가 그렇게 예민하다는 겁니다. 둘째, 금관 조직을 강화하고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했다. 촉관의 섬유 산업은 관영과 민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관영은 촉금의 생산, 보관, 유통을 정부에서 파견한 금관이 관할했다. 민영은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것과 농민이 부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금관의 직접 간접 관리를 받았으며 조세 형식으로 금관에게 생산 제품 가운데 일부를 바쳤다. 셋째, 방직 기술을 발전시켰다. 삼국시대 촉금이 중원의 비단 산지를 압도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거니와 수소 식화지의 총나라 사람들의 방직 기술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또 촉금은 정선된 원사를 사용한다. 선명한 색채는 깊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강물에 염색을 하고 빨았기 때문이다. 촉관의 시나 초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송도의 비단은 맑은 강물에 잘 빨았기 때문에 무늬가 선명하다. 그래서 이 촉금은 이 총나라는 제갈량이 다스리던 총나라는 비단천에다가 염색을 할 때도 상당히 아주 촉금의 깊은 산 속에서 나오는 맑은 강물로 염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늬가 아주 선명하고 아름답다 색채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총나라의 비단을 으뜸으로 쳤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색상과 촘촘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을 지닌 촉금은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애용하는 진귀한 품목이었다.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강동에는 비단이 생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나 오에서는 비단을 구하기 위해 촉과 무역을 했다. 촉은 고가의 진귀한 물자로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가 있었다. 당시 운송수단은 주로 수로를 이용했으므로 성도를 출발하여 지금의 충칭시인 강주에 이른 후 삼협을 끼고 동쪽으로 강릉, 하구, 건업 등지로 흩어졌다. 그 다음 장강 중류 지방에서 상인들에 의해 다시
중국의 동북방으로 이동했다. 조조도 사람을 촉에 보내 비단을 구해오라고 한 적이 있다. 비단을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보낼 때는 주로 수로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길을 이용해서 만든 비단을 보냈다 이겁니다. 촉금은 염색 과정에서 흐른 물에 세척함으로써 그 빛깔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 법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것을 제갈량이 창안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제갈량은 대규모 비단 직조 공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덕분에 촉 멸망 당시 창고에 각 20만 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잠깐만요. 금기체편. 이거는 이제 비단기자라는 겁니다. 예, 각 20만 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대체로 금기체견으로 분류. 총 60만 필 또는 금기체견으로 보아 80만 필까지도 보기도 한다. 후일이지만 당 왕조 대에 이르면 1년에 10만 필에 달하는 비단을 조정해 진상할 정도였다. 진상품이 이 정도면 교영령은 말할 것도 없다. 고우영의 중국 만유기와 고우영 18사력에 의하면 성도 사람들은 지금도 비단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서 청두에 있는 실크로드 표지판에 장안에서 7시 방향으로 청두까지 실크로드를 연장해서 그려놓았다고. 비단이 없는 실크로드가 말이 되냐가 그 이유. 지금 청두 지방에 가면은 청두 지방에서는 아직도 비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우영이라는 만화가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랬으니까 이 고우영이라는 만화가가 살았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중국의 청두는 청두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비단에 대한 자부심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38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발전이 또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요. 자료가 많으니까 거의 이제 40분이 다 돼가니까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이 영업 발전은 이제 다음 주 주말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